도희의 세상은 리본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각자 다른 색깔과 모양의 리본이 되어 공중에 흘러다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하늘하늘한 분홍빛 리본이었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딱딱한 회색 리본이었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는 뾰족뾰족한 빨간 리본이 되어 날카롭게 흔들렸고 기쁜 목소리는 반짝이는 금빛 리본이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로 떠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의 목소리 리본은 반짝이던 남색에서 흐린 회색으로 변했고 도희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저 조용한 아이로 알려졌지만 사실 도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코더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방과 후 음악실에서 불어내는 리코더 소리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되어 도희의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엄마의 자장가와 닮아 있었거든요. 도희야, 오늘은 아빠가 소개할 분이 계셔. 처음 혜진을 만난 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 리본이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연보라색 리본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카스텔라 같은 목소리였지만 도희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안녕, 도희야. 난 혜진이야. 도희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잊으려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구나 혜진이 학교 급식실 영양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학교 생활도 불편해졌습니다. 도희야, 오늘 메뉴는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매일 아침 급식실에서 마주치는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은 도희를 향해 다정히 흔들렸습니다. 때로는 도시락도 싸주었고 간식도 건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도희 많이 챙겨주시네. 너무 좋겠다, 도희야. 친구들의 목소리 리본이 도희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혜진의 다정함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민수도 혜진이 주는 간식은 받아먹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이 되어 반짝였습니다. 우리 도희 많이 힘들지? 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도희가 좋아하는 리코더 연주회 티켓을 건네주었고 또 어느 날은 도희 엄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그때마다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도희야, 혜진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신대.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날 도희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 웅웅 울리는 아빠의 목소리 리본이 점점 더 밝아지는 걸 보는 게 싫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채우려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이제 주말마다 집에 와서 요리를 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도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불었습니다.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마치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도희야, 이제 그만 나와서 밥 먹자.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이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불안정해 보였고 중간중간 희미하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습니다. 도희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라
리코더를 떨어뜨렸습니다. 딸그락 소리와 함께 도희의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문득 엄마의 마지막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목소리가 희미해졌었는데 도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이 흔들리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를 병원에서 만났던 날, 엄마의 분홍빛 리본도 그렇게 희미해지다가 사라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급식실 앞에서 서성이다 안을 들여다보니 혜진이 혼자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리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침 소리만 낼 때마다 잿빛 연기 같은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처음으로 도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은 놀란 듯 돌아보았고 그제야 희미한 연보라색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도희구나. 걱정하지 마. 그냥 감기야. 하지만 도희는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감기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희는 몰래 혜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 때로는 복도 구석에서 혼자 기침하는 모습까지.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용기를 내어 물어본 도희에게 혜진은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검진받으러 갔다 왔어.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입니다. 도희는 혜진의 리본이 더욱 희미해지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아픈지 기침도 자주 했고 때로는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희는 우연히 교무실 앞을 지나다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혜진 선생님 성대에 암이 있다면서요? 수술해도 목소리를 잃을 수 있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리본이 공중에서 얽히며 만들어내는 보라색과 회색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도희는 처음으로 혜진이 와도 방에 숨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혜진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혜진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목소리 리본은 이제 가냘프게 떨리기만 했습니다. 도희야, 마침 잘 됐다. 아빠가 도희를 불렀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 선생님이 우리한테 할 말이 있으시대. 도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 리본이 마치 끊어질 듯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희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희야, 미안해. 내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도희는 깨달았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나온 연보라색 리본이 마치 엄마의 분홍빛 리본과 닮아 있다는 것을. 둘 다 도희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 저도 미안해요. 도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의 리본이 잠시 밝게 빛났다가 이내 희미해졌습니다. 도희는 그 리본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혜진을 더 꼭 안았습니다. 또 다시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소리로 마음을 전하는 민수처럼 어쩌면 도희도 다른 방법으로 혜진의 목소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희와 민수는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민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다른 아이들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수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에게 민수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날카로운 리본이 되어 교실을
어지럽힐 때도 민수의 자리 주변은 항상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도희는 음악실에서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색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춤추었습니다. 그날부터 도희는 자주 음악실에 들렀고 민수의 휘파람 소리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민수를 보며 도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후로 자신도 말수가 줄어 답답했는데 민수를 보며 꼭 말이 아니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휘파람이 만드는 리본은 도희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희는 오랜만에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하늘색 리본이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섞여 새로운 빛깔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교실로 향했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음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창가에 서서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도와줄래? 민수의 휘파람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말에 반응이 없던 민수였지만 도희의 목소리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희는 가방에서 리코더를 꺼냈습니다. 혜진 선생님 목소리를 리본으로 만들고 싶어. 내 휘파람이랑 내 리코더랑 같이 불면 어떨까? 민수는 무슨 말을 하냐는 듯 잠시 도희를 바라보다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작은 휘파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은빛 물방울 같은 작은 리본들이 공중에서 반짝였습니다. 도희는 리코더를 입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둘의 소리가 만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은빛 리본과 도희의 하늘색 리본이 섞여 무지갯빛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혜진의 연보라색 리본과 닮아 있었습니다. 우와, 이거였어. 도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민수와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둘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혜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고 기침 소리만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 리본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대. 어느 날 저녁 아빠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깊은 남색 리본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성대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대. 그러면 목소리를 잃어버리시는 거지. 도희는 아빠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민수와 연습한 곡을 담은 녹음기였습니다. 다음 날 도희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혜진의 병실에 들어섰을 때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도희가 부르자 혜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만으로도 반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 목소리를 지켜드릴게요. 도희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리코더와 휘파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멜로디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투명한 하늘색과 반짝이는 은색이 섞여 만들어내는 무지갯빛 리본이 마치 혜진의 목소리처럼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코더를 꺼내 직접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병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혜진이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도희에게 건넸습니다. 도희야,
이제 나는 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들려준 이 소리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야. 이게 바로 진짜 목소리인 것 같아. 도희는 혜진을 꼭 안았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울리는 연보라색 리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수술 당일 도희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의 빨간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째였습니다. 아빠의 남색 리본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고 도희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도희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민수가 도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나오실 거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온 리본은 민수의 휘파람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도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는 도희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둘은 말없이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혜진의 성대는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혜진은 영원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혜진은 생각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메모장에 글씨를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리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혜진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희와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그들의 연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도 될까? 처음에는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는 기타를 가진 수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악기 소리가 만들어내는 리본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혜진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리본이 은은한 연보라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멋진데? 음악 선생님이 우연히 이들의 연주를 듣고는 제안을 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이들은 기뻐했고 도희는 특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만든 곡의 제목은 목소리를 선물하는 리본이에요. 도희가 발표회장 앞에서 말했습니다. 객석에는 혜진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말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코더, 휘파람, 피아노, 기타가 어우러진 멜로디는 마치 1000개의 리본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도희의 눈에는 객석의 모든 사람들 위로 반짝이는 리본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가장 크게 박수를 친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박수 소리에서도 연보라색 리본이 피어올랐습니다. 혜진은 메모장을 들어 크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구나. 그날 밤 도희는 일기장에 특별한 계획을 적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본 음악단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첫 번째 단원으로 민수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리본 음악단은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특별한 공연단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이들의 공연은 늘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희와 민수가 시작한 작은 모임은 어느새 20명이 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유진이와 기타를 치는 수호는 이제 리본 음악단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도희야, 다음 공연은 어디서 하니? 학교 복도에서 만난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도희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어린이 병원에서 해요. 성대 수술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에요. 도희의 대답에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 리본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학교는 리본 음악단의 가장 큰 후원자였습니다. 음악실은 방과 후에 늘 그들의 연습실이 되어 주었고 악기도 지원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희는 늘 그랬듯 혜진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수술 후 학교를 그만둔 혜진은 리본 카페라는 특별한 공간을 열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벽에는 리본 음악단의 공연 사진들이 가득했고 테이블마다 작은 종과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도희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없었지만 도희의 눈에는 여전히 선명한 연보라색 리본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빠의 남색 리본과 사랑스럽게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희는 이제 자연스럽게 혜진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주는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본 음악단을 정식 특별 활동으로 만들고 싶대요. 다른 학교로도 확장하자고. 혜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도희를 껴안았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는 도희와 음악단이 성장해온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연주하던 날, 전국 장애인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받던 날, 텔레비전에 처음 나오던 날, 그리고 어제는 민수가 처음으로 길게 말을 했어요. 무려 3문장이나요. 도희의 말에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메모장을 들어 빠르게 적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했어? 자기가 작곡한 곡을 설명했어요.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로 소개하고 싶대요. 혜진이 다시 적었습니다. 도희 덕분이야. 내가 모두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으니까. 도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목소리가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요. 카페 창밖으로 태양이 비치자 실내는 온통 황금빛 리본으로 가득 찼습니다. 도희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돌아가신 엄마도 자신들을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희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음악실에는 이미 민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새로 작곡한 곡의 악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꿈이 뭐였더라? 민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 리본을 연주하는 거요. 도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음악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리본을 피워낼 것입니다. 말하지 못해도, 들리지 않아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모든 마음에는 각자의 리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리본들이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리코더를 든 도희와 입을 여는 민수, 그들 주위로 수많은 빛나는 리본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당신 같은 평사원이 무슨 자격으로 이 가방을 만지시나요? VIP 라운지에서 날아온 차가운 한마디에 제 손이 떨립니다. 1억짜리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려놓는 순간 모두의 비웃음이 등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백화점 VIP 라운지의 평사원 이규리입니다. 28, 이 화려한 곳에서 버티며 산지 벌써 3년째입니다. 매일 새벽 7시, 다른 직원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진열장을 닫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이 삶이 제 전부입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면접관이 물었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 한마디에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학교 2학년 부모님의 이혼 서류에는 제 친권을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카페, 전단지 알바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살아남아 이곳에 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VIP 고객들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실장님의 모욕적인 말들까지. 어머, 평사원이 이런 걸 설명해 준다고요? 좀 배운 사람 없나요? 이 정도 가방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명문대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고졸이 무슨 명품을 알아요? 실장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명품 공부를 합니다. 브랜드의 역사, 시그니처 디자인, 한정판의 특징까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사원일 뿐입니다. 특히 박선호 실장님 앞에서는 더욱 작아집니다. 회장님 따님과 곧 약혼한다는 소문의 주인공, 이 백화점의 후계자로 내정된 분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칼처럼 꽂힙니다. 이규리 씨, VIP 라운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잡화 코너로 내려가세요. 거기가 당신 수준이겠죠. 우리 VIP 고객님들은 눈이 높으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건 매일 새벽 백화점을 청소하시는 김숙희 할머니였습니다. 75의 작은 체구, 까만 청소복을 입은 채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시는 분이었죠. 다른 청소부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VIP 라운지를 청소하실 때면 무언가를 흥얼거리셨고 명품 진열장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늦추셨습니다. 가끔은 영어 발음이 섞인 노래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도 폭설이 내려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면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밤늦게 퇴근할 때도 여전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고 구부정한 청소 할머니가 이 거대한 백화점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으실 분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선호 실장이 퇴근 시간에 저를 불렀습니다. 이규리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차가웠던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고급 커피숍의 은밀한 공간에서 그는 제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규리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열정적이고 성실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그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VIP 라운지 책임자 자리가 곧 비거든요. 내년에 승진 기회가 있을 텐데.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규리 씨가 내 사람이 되어줘야겠죠. 어때요? 우리 회장님 따님과 제 약혼만 끝나면 우리 관계를 더 진전시켜보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승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이규리 씨는 이번 달 매출이 또 꼴등이네요. 이러다 잘리는 거 아시죠? 박선호 실장은 이제 매일 저를 압박했습니다. VIP 고객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평사원 주제에 고급 상품을 설명하니 그렇죠. 더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진열대에서 5천만 원짜리 가방이 사라졌다며 저를 의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다른 직원의 실수였지만 그동안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애가 무슨 VIP 라운지에서 일해? 지방대도 아니고 고졸이라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선호 실장의 지시로 제가 담당하던 VIP 고객들도 하나둘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매출은 바닥을 쳤고 스트레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VIP 라운지에 혼자 남아 울고 있는데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힘들지?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떡하죠? 여기서 잘리면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규리야, 세상에 공짜로 주는 건 없어. 내가 지금 거절한 건 아주 잘한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닌 또렷하고 힘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를 더 자주 보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고 늦게 퇴근할 때도 어김없이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VIP 라운지를 청소하실 때면 흥얼거리시는 노래가 영어였고 외국 유명 브랜드 이름을 정확한 발음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할머니,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제가 묻자 할머니는 빙그레 웃기만 하셨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박선호 실장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하듯 할머니가 청소하는 곳을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은 VIP 고객이 쏟은 커피를 닦다가 할머니가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붙잡았고 그때 할머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황급히 사진을 주워 호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그날 밤 박선호 실장이 절 불렀습니다. 이규리 씨, 마지막 기회예요. 내일 VIP 고객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만 실수하면.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40주년 행사에 세계적인 팝스타를 모십니다. VIP 고객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박선호 실장이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습니다. 호텔 최상층 VIP 라운지에는 이미 수백 명의 고객들이 자리했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시련의 날이었습니다. 이규리 씨,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백화점 VIP 중에서도 최고의 고객분들만 오세요. 실수하면 바로 사직서 쓰는 걸로 알아두세요. 행사장에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회장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처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 이 드레스 색상이 왜 이러죠? 팔이 본점하고 다른데요? 아니, 평사원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실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때 박선호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니까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야죠. 이제 끝이에요, 이규리 씨. 그런데 갑자기 실장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가수가 교통사고라고요? 지금 30분 뒤면 공연인데? 실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VIP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거리요? 우리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청소하시던 할머니가 걸레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기요, 청소 아주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경호실, 지금 뭐 해요? 저 노망난 노인 끌어내. 박선호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터나이트, I will sing a song for you.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 행사장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흥얼거리시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한 노신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목소리, 설마 당신이 그 전설의 수키킴입니까?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60년대 미군 부대를 주름잡았던 디바, 김숙희.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더 깊어졌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VIP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굉장해. 아직도 이런 목소리라니. 그때 회장님이 급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당신은?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박선호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의 정체가 이 백화점 돌아가신 회장 사모님의 친언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그 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순식간에 백화점 VIP 라운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수키 씨, 60년대 미군 부대의 전설로 불리셨는데 왜 갑자기 모습을 감추신 겁니까?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설이라뇨. 그저 노래하는 걸 좋아했던 평범한 가수였을 뿐입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뇨. 제가 미팔군 장교였을 때 수키 씨 공연은 늘 초만원이었습니다. 당시 타임지에서도 동양의 보석이라 극찬했잖습니까? 또 다른 VIP 고객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이태원의 SUKIS 플레이스에서 공연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 딸 이름도 수키라고 지었다니까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갑자기 은퇴하셨나요? 청소부로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장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제가 처음 노래를 시작한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동생이 어렸을 때였죠. 하루에 3번씩 무대에 섰어요. 미군 부대에서 시작해서 유럽 투어까지 갔었죠. 하지만 제게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동생이 아플 때면 공연도 미루고 병간호를 했습니다. 지금의 회장님도 그때부터 우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까만 청소복을 입은 그 작은 할머니의 모습이 무대 위에서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품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로 일하신 겁니까? 충분히 편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편하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 그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이곳을 닦으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그게 제겐 더 행복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박선호 실장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VIP 라운지가 술렁이는 가운데 박선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던 그의 얼굴에 이제는 차가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래서요? 전설적인 가수였고 회장님 처형이시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청소부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면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실장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도요. 치밀하게라뇨? 무슨 말씀을? 작년 10월 어백화점 김 부장님과 만나셨죠? 회장님 따님만 제 아내로 만들면 이 백화점은 남의 손에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박선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올해 2월 거래처 사장님들 앞에서 하신 말씀도 기억나시나요? 내년이면 이 자리에 회장으로 앉아 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리시라고. 3월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담당자들에게 회장 자리가 바뀔 거라고 귀띔까지 하셨고요. 당신이 대체 어떻게? 청소부는 눈에 안 띄거든요. 실장님이 밤늦게 밀담 나누실 때도 비자금 전달하실 때도 전 조용히 청소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했고요. 박선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 이규리라는 직원이 꾸민 음모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규리가 VIP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증거들입니다. 이 청소부 아줌마까지 매수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상모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그 서류들로 승부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도 제가 가진 걸 공개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청소 유니폼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실장님이 지난 3년간 해외 명품 2월 상품을 신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기록, 리베이트 받은 내역, 비자금 계좌 목록까지 전부 있습니다. 허튼 소리. 그런 건 조작된 거잖아요. 할머니가 또 다른 USB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장님이 우리 미연이 뒷조사한 자료들입니다. 심지어 미연이 친구들까지 매수해서 정보를 캐내려 하셨더군요. 그의 약점만 잡아내면 된다고 하셨나요? 순간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 내 딸을? 회장님,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분명 음모입니다. 박선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셨습니다. 실장님 개인 금고에 있던 거래 계약서요. 시백화점과 미리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서더군요. 이 백화점을 헐값에 넘기기로 하셨나 봐요. VIP 고객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사기꾼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믿고 거래를. 회장님, 고소하셔야 합니다. 박선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박선호 씨, 유통질서, 교란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체포되어 가는 박선호를 보며 할머니는 쓸쓸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규리야, 이제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 차례구나. 미연이까지 힘을 합쳐 이 백화점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선호는 구속 수감되었고 그의 비리는 하나둘씩 더 밝혀졌습니다. 명품 가품 판매, 리베이트 수수, 거래처 협박까지. 그가 쌓아올린 허상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 딸 미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직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VIP 라운지에서 직접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가 이루신 것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싶어요. 돈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백화점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장님도 달라지셨습니다. 내가 잘못 봤구나. 미연이가 나보다 더 멀리 보고 있었어. 회장님은 이제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십니다. 한 달 뒤 백화점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VIP 라운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 가격이나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를 아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죠. 이규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백화점을 둘러보십니다. 때로는 직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때로는 고객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십니다. 규리야, 오늘은 어떤 고객님이 오셨니? 할머니, 오늘은 20년 전부터 저희 백화점을 다니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는데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할머니는 제게 60년대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저는 오늘 만난 고객님들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연이도 종종 우리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더니 정말이구나. 할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VIP 라운지는 북적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죠.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미연이가 꿈꾸던 그 변화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규리 씨 덕분에 이제는 편하게 쇼핑할 수 있어요. 명품만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말씀처럼 진심은 통했나 봅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평사원이라고 무시당하던 날들, 박선호가 저를 괴롭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 짓게 되는 추억일 뿐입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흥얼거리십니다. 60년대 그 시절의 노래들을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미연이도 다른 직원들도 함께 그 노래를 배워가고 있으니까요. 규리야. 네, 할머니.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어서 더욱 다행이야. 서로가 서로에게 다행인 곳. 이제 이곳은 그런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에요. 겉모습이 아닌 진짜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에겐 그게 할머니였고 지금은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합니다. 더 이상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이 공간이 좋아서,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서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합니다. 까만 청소복을 입고 매일 아침 이곳을 지키셨던 할머니를.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VIP란 무엇인지를. 그건 값비싼 명품을 사는 사람이 아닌 서로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